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채권법은 상대적으로 이제 물권법이나 이 민법 총칙에 비해서 좀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입니다. 어쨌든 틀을 잡고 쭉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접근하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지금 오늘은 채무의 이행에 관한 채무 불이행 중에 이행 지체에 관한 걸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테마별로 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가 이행 지체에 관한 내용인데요. 책은 이렇게 모든 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쫙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중요한 부분, 덜 중요한 부분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찌든 머릿속에 어느 정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참으로 좀 어렵습니다. 책을 머릿속에 그대로 집어넣는 것도 적당한 방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 책에 있는 부분 중에서 그걸 빠뜨리는 것도 좀 적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틀을 잘 잡고 민법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례를 가지고 먼저 잠깐 보시면, 지금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보세요. 아파트를 이렇게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 계약한다고 했을 때, 자, 지금 계약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서를 쓰잖아요. 최초에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대금을 이제 주는 것이 이제 매수인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이 계약 내용이 2025년 1월 1일 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럼 계약금은 2025년 1월 1일 날 주고, 중도금은 한 달 후 정도 주고, 잔금은 2달 후 이렇게 준다고 하는 걸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게 계약금은 10% 정도를 하고, 중도금을 좀 적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잔금을 많이 했던 뭐 여기도 10%든 20%든 이렇게 하고, 뭐 잔금을 이렇게 70% 80%든 어째 계약금은 10% 하고 중도금보다 잔금이 좀 많고, 뭐 이거는 되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중도금을 아마 주는 건 실질적으로 뭐 딱 중도금에 대한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데, 돈을 마련해서 돈을 받는 매도인도 돈이 좀 필요하고 매수인도 한꺼번에 돈을 다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시차를 두고 돈을 주려고 하는 것에 이제 이 주된 내용인 거고. 근데 이 상대방 쪽에 이게 이제 값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갑의 권리가 곧 을의 의무인데, 갑은 이러한 권리를 10억에 계약을 할 때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는 거고, 자, 갑의 의무, 여기서는 뭐 갑의 의무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나누면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아파트 열세, 여부. 이제 설명을 조금만 저번 시간에 한 걸 조금 연장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니 이게 갑의 권리는 이런 거고, 그 갑의 의무가 곧 을의 권리인 거죠. 갑과 을은 서로 이제 쌍무적으로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각자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보면, 뭐 지금 갑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아파트 이전을 해줘야 되니까 열세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을은 뭘 하느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을의 의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쨌든 통상은 이런 계약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쭉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세부적으로 너무 잘 이렇게 가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무적으로 다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도 않고, 그거는 시험을 위한 것 내지는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큰 구조를 실무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틀을 잘 잡고, 그 다음 세부적인 거는 법리에 맞춰서 이제 법적인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때 얘기가 저번 시간에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소유권 파트에 있는 거고 아파트 열쇠를 준다 맞는다 하는 얘기가 점유권 파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쪽에 있는 소유권, 점유권 이런 내용들을 토탈 다 모아놓은 것이 이제 물권법 안에 있는 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시점에 공부를, 문제를 풀어가는 걸 어떻게 할까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금 판택된 체계대로 하면 민법 총칙의 성립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니까 소유권의 내용이 뭐고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고 또 소유권을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소유하면 어떻게 되거나 아니면 명의를 소유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하거나 하는 명의신탁 아니면 공동소유 아니면 그 소유권을 둘러싸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아니면 소유권이 이제 어떻게 변동돼 가는지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모습 그러니까 어쨌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의 변동 그 다음에 소유권의 여러 가지 특수한 형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물권편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그리고 이제 열쇠를 인도를 해주는 이 사실상의 지배를 넘기는 점유권도 물권의 내용으로서 소유권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서로 물권의 내용을 중요한 내용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여기다가 이제 더하면 사용 수익에 관한 용의권하고 처분에 대한 담보물권, 담보권만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다 합치면 이게 다 물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권의 내용이 대부분 다 설명이 끝나는 겁니다.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 수익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한 용의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다 이렇게 해보면 소유권, 물권법 강론편이 다 나오는 거고 물권법 강론의 이제 전제가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소유권의 내용과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에 관한 내용을 모으면 물권법이 거의 다 체계가 다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먼저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됐을 때 갑이 의무를 지는 을이 매수인으로서 권리를 가지는 이런 의무를 잘 안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안 하거나 아파트 열쇠를 안 넘겨주거나 잔금인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먼저 놓고 할 것인가 하는 걸 좀 고민을 했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이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기 좋기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채권법부터 먼저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의 성립편 다음에 계약의 이행편에 들어가는 거고 이행에 있어서 지금 채무불이행이 큰 틀이 지금 우리 민법 체계는 이게 채무불이행의 유형이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 이걸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를 넘겨줘야 될 채무 아니면 아파트 키를 넘겨줘야 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의 체계는 결국에 이행지체, 이행불능 조금 더 오늘부터 좀 더 강론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과서적으로 지금까지 그린 거고 이제 여기 채권자 지체,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일단은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우리 민법의 이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약 이게 우리가 민법 전에 딱 나와 있는 거는 390조에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0조를 잠깐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390조가 지금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렇게 해서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있고 그 다음 편에 쭉 보면 여기 총칙적에 보면 그다음 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392조는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그다음 395조는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보면 실제로 이게 채권 총론의 조문이 있는 거는 총론의 조문이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내용은 총론, 채권법 총론에 조문이 없어요. 근데 강론에 보면 뒤에 548조 이하에 이렇게 보면 지금 543조 해제하고 나서 544조부터 544조, 545조, 546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544조, 545조하고 546조에 그러니까 이제 잠깐 설명을 다시 544조부터 잠깐 읽어보면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 다음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면서 여기 계약 해제편에 이런 내용을 딱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390조 이게 390조에서는 지금 채무불이행 이렇게 하고 채권의 효력편에 채무불이행이라고 설명하고 채무불이행 중에 392조 이게 책임이 가중해서 392조, 395조 이런 조문을 조금 틀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왜냐면 채권의 효력편에서 채권 총론에 지금 이행 지체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는 게 392조, 395조 정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87조, 389조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387조부터 채권 총론부터 이행기와 이행지체 쭉 해가지고 쭉 뒤에 뭐 손해배상 이런 거 할 때 들어가기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이런 내용 하는 모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행지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한 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게 우선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민법은 채권 총론에서 유형이 우리가 강학상으로는 아니면 이게 조문상으로는 조문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대한 조문만 있다. 그리고 채권자 지체는 여기는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얘기고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가 불이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조의 문제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채권법 총론 규정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많이 하면서 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이렇게 보면 채권법 총론에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채권법 강론 그리고 뒤에 것도 설명을 아울러 먼저 하고 디테일한 부분도 들어가는 겁니다. 채권법 총론에는 여기 지금 채권의 효력 자 이게 채권의 효력이라는 채권의 효력 파트에 이행지체에 대한 얘기와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채권자 지체에 대한 정도의 조문만 있다.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자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중에서 불완전 이행이란 거는 조문이 없고 아예 이행불능에 대한 조문도 여기 총론편에는 없다. 그리고 채권법 강론에 이렇게 와 보면 이걸 어디다 썼냐면 자 543조 다음에 544조, 545조 이게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편에 이게 이쪽 채권의 효력편에 이렇게 있고 계약의 해제편에 544조, 545조는 이행지체에 대한 경우 이행지체에 대해서 조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 이렇게 해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런 채권을 요하지 아니한다. 545조는 정기행위의 계약 해제는 채권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546조는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이행지체 546조는 이행불능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를 잠깐 드리려 하냐면 아니 여기는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계약을 이쪽은 해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은 채권의 효력분에 이행지체하고 나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편을 이렇게 뜯어놨네. 우선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채무를 불행한 행위는 세 가지죠. 이행지체. 여기서 저 위의 사례에서 계약을 서로 간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각각 해야 되는 것.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지금 15억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금 10억을 10%를 떼이더라도 등기를 해주기 싫어해요. 매도인은. 그러면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이행지체고 매수인은 계약이 대금이 떨어졌어요. 지금같이 경기가 나쁠 때. 그러면 돈을 주기 싫어합니다. 그럼 돈을 제때 정해진 약정한 기일이나 기일에 딱 지급하지 않으면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이행지체예요. 이러한 내용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서 채권 총론편에 채권의 효력으로 넣어놓고 아울러 계약 해제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이행불능이라는 경우는 아파트가 저게 불이 났어요. 매매 계약을 성립하고 나서 이행기 전에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났어요. 그게 자기의 책임 하에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자기와 책임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아예 이행지체는 기간이 좀 늦어진다는 얘기지만 이행불능은 아예 그 아파트 소유권을 못 넘겨준다는 문제잖아요. 못 넘겨지는 걸 이행불능이라고 하는데 이행불능에 대해서는 이행불능 이런 얘기는 546조에서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계약 해제편에. 그리고 불완전 이행이라는 거는 이 조문은 없어요. 그리고 채권자 지체라는 거는 유형으로 뒤에 이게 민법편에서 채권자 지체 이렇게 해서 400조에 채권자 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해서 400조부터 이렇게 400조부터 쭉 내려가지고 403조까지 이렇게 조문을 몇 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참 이상하네.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지금 법학을 이제 단순하게 막 들었다가 외우려고 하면 되게 나중에 지나면 머릿속에 남고 정리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발전이 안 돼요. 법학적인 사고. 왜 이렇게 됐을까가 이제 항상 논리의 문제는 항상 왜의 문제 아닙니까? 왜 근거가 이제 결과만큼이나 중요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 중에서 정리를 그냥 해보자면 지금 이러한 상태다. 그랬을 때 우리 민법의 태도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라는 건 채무자가 해야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큰 틀이 오케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제때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걸 이행지체라 그러고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행 가능한데도 못하게 됐대. 그걸 이행불능이라 그러고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뭐가 모자라거나 하자가 있거나 이럴 때 그럼 불완전 이행이라고. 여기까지는 조문이 있든 없든 인정하자. 여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채권자 지체라고 별도로 조문이 있는 건 이거는 채무 불이행하고 약간은 틀리긴 한데 채권자가 뭔가 협력이 필요한데 협력하지 않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자가 잘 못할 때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문제인데 채권자 지체란 것은 채권자가 지금 뭔가 협조를 하지 않을 때도 채무불이행하고 유사하게 책임을 인정하자.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책임이냐 아니면 채무불이행 책임의 일종이냐 뭐 이런 견해 대립은 논외로 치고 법 자체에서 채권자 지체라고 해서 채권자가 뭔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협력하지 않을 때 뭔가 페널티를 주는 거 그거는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기본 첫 번째 틀이고 1번이었고 두 번째 아니 여기는 이행지체를 규정하면서 만약 이행불능이 있다고 할 때 왜 손해배상을 이렇게 채권법 총론에다 해놓고 채권법 강론에는 왜 계약의 해지 해제만 분리를 해놨을까? 그걸 우선 또 이해해야 됩니다. 자,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여기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는 국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를 불이행할 때 나중에 채권법 강론에 보면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자, 사례를 이렇게 들어봐요. 내가 택시를 타고 운송계약을 해서 택시비를 주고 택시를 타고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부산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요. 아니면 그냥 택시. 여기 기장에서부터 부산역까지 택시를 타고 그러면 택시 계약을 해서 택시 기사에 탈 때는 운송계약 여기서는 택시 운송 계약을 했어서 나는 택시비를 주고 택시 기사님은 나한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날 태워줘야 할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 행위라는 것은 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이 뭔가 나쁜 행위를 나한테 해가지고 손해를 가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도 생기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무관리 부당이득 반환 이런 문제도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돌려주는 돈의 문제로 갈 때는 금전 채권에 이제 관한 문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돈 주고받고 뭔가 이렇게 문제를 정리할 때 요 두 가지 유형 말고 이러한 경우도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제라는 이 계약의 해제는 속성이 계약 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쌍무계약, 뭐 편무계약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에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계약이 꼭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는 파트를 앞으로 떼서 더 채권의 효력으로 넣어놨구나. 이런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뭐 우리가 계약을 물리면 되지. 계약을 물린다는 것이 계약이 해제고, 계약을 해제하면 나중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 이게 입법례가 틀리긴 한데 우리나라는 병행해서 각자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551조인가 이렇게 딱 조문을 만들어 입법 정책적으로. 그래서 551조는 해지와 손해배상에서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로 따로따로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때 미리 손해가 나 있으면 계약은 여기서의 계약은 쌍무계약에서 일어나니까 그 내용이 원상회복하는 거고. 자, 이해가 막 좀 섞여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쌍무계약에 주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고 계약 해제는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실효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그리고 이제 계약의 당사자는 쌍방 간에 원상으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가 원상회복 의무와는 별도로 할 수 있고 양자의 관계는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자, 이렇게 다시 와서 설명을 요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딱 다시 하면서 저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틀을 이해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은 강론적으로 착착 체계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중요한 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지는데 채무를 불이행하는 게 각자.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경우 아파트 가격이 10억에서 15억이 됐어요. 그럼 누가 하기 싫습니까? 파는 사람이 팔기 싫어요. 왜? 15억이나 올랐으니까. 10억에 계약금 10%, 위약금 10% 떼고 4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상황일 때, 그러면 계약을 이쪽에서 매수인은 계약을 그러면 해지해가지고 원상회복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원상회복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내용이 뭔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입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는데 5억이 됐어요. 그럼 매수인이 그걸 사고 싶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봐야 5억이 손해가 바로 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하기 싫어요. 어떻게 1억을 떼이더라도 그걸 10억짜리를 주고 사면 나는 지금 5억밖에 없으니까 그 1억을 떼이더라도 4억만큼은 손해가 덜 나잖아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돈 안 준다.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국면이 이쪽에 계약의 해지 편이고, 그랬을 때 이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 이 줘야 될 상황인데도 이행기가 도래했는데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럼 뭘 하느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하게 논리적으로는 그 쉽게 가는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자, 설명이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계약에 상관없는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불법행위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까 굳이 계약, 쌍무 계약의 효력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별도로 떼놨다. 그렇지만 여기 채권법의 계약을 해지할 때는 쌍무 계약에 특별히 저는 매도인 매수인이 쌍방의 채무를 같이 의무를 지는 계약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우리나라 입법례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 구조를 우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상회복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소급적으로 실효한단 말이에요.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우리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게 소급적인 실효인데 소급적으로 의무가 없으니까 원상으로 서로 회복해야 된다. 서로 간에 원상 주고받은 거.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당이득 반환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요. 우리가 최초에 지금 앞부분에서 우리 강의 한 3회부터 지금까지 10몇 회, 15회까지 계약의 성립편에 대해서 얘기했죠. 계약의 성립이 잘못되면 무효 아니면 취소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입법 정책적으로 처음부터 무효를 할 거면 무효. 나중에 지소권자에게 의사를 맡겨서 나중에 무효를 할지 말 건지를 정하게 해놓은 건 취소. 어쨌든 무효나 취소를 하면 효과가 무효가 되고, 무효의 효과로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가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가는데,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도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이 비슷 안 하냐 말이에요. 원위치시키는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도 준 거는 주기 전에는 줄 필요가 없고, 준 것은 부당한 거니까 서로 반환하는 관계예요. 이쪽에 원상회복 의무도 계약 해제는 나중에 보면 원상으로 회복하는 거니까 서로 바꿔하는 거죠.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통설은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계약의 성립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다. 이거는 계약의 이행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다. 결론, 부당이득 원상회복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이쪽은 이것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얘기는 두 가지로 국면을 알아놨죠. 이게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하고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 점유를 전제로 하는 이게 201조, 203조의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관계라고 이렇게 해놨죠. 여기서 대표적인 201조, 특히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자세히 정리하겠지만 201조,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는 거죠. 201조에. 선의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에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근데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747조, 749조. 부당이득 반환편에 있는데 선의의 점유자. 저기 선의의 점유자는 어떻게 합니까?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죠.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지금 546조 잠깐 이 조문을 잘 이해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자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중요한데 자 548조 548조 자 해제 효과 원상회복 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취하지 못한다. 548조 자 1항에 보면 당사자 계약을 해지한 때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단서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할 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한다고요. 큰 틀을 이거 잘 이해해야 되겠죠. 아니 자 나중에 우리가 이행지체의 효과, 이행지체에 대한 요건 효과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지체 효과를 이제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지체의 효과. 그럼 실질적으로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지체 효과가 뭐냐 하는 걸 한번 정리하는데 최종적으로 이행지체 요건과 이행지체 효과를 정리하기 앞서서 민법의 틀을 가지고 조금 얘기 쭉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공부란 건 앞에 이행지체 요건 효과만 단편적으로 자꾸 그 부분만 외우고 있어 봐야 이 시각적으로 이 민법이 체계를 엮어놓은 구조를 모르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정답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객관식으로는 맞추는데 주관식으로 사고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이 내용도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앞서 다시 이렇게 와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행지체에 대해서 지금 규정한 게 자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아까 얘기하는 게 지금 390조부터 있다고 그랬죠. 자 390조 이렇게 보면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는 때, 채무불이행기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는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채무 내용에 쫓지 않는 것에 이행지체가 있고, 자 그에 대해서 387조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해서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이게 고의가실, 귀책 사유가 있을 것, 이행하지 않는 것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것, 이게 요건이란 말이에요. 조문을 가지고 자꾸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문이 이제 해놓은 게 채무란 게 알고 보면 이게 채무 불이행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공통된 여기서 보면 공통된 요건, 개별 요건 이렇게 하면서 공통 요건을 이제 두 가지를 들어요. 채무 불이행의 공통 요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불법 행위하고도 바로 연결돼요. 나중에 공부가 좀 더 되면 채무 불이행은 불법 행위하고 바로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요건 중에 공통되는 걸 주관적 요건은 뭔가 고의 과실이라고 하는 귀책 사유의 문제고 객관적인 요건은 이 행위가 위법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려요. 자, 채무불이행의 출발은 이행지체의 더 앞단에 있는 내용. 자, 이행지체란 것은 다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이 하지 않는 것에 뭔가 잘못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중도금 잔금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안 주는 거. 이행기가 중도금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주고, 그게 이게 잘못이 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이행이 가능함에도 지가 잘못해서 안 주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이행지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의 채무 불이행의 기본 전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공통이라는 건 주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거예요. 나, 개인. 주관적이라는 것은 나 특수한 거, 나에 대한. 개인의 행위자의 특수한 거를 주관적 요건이라고 그러고,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사회 보편적인 기준에 비춰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요건은 고의과실이라고 얘기하는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귀책사유. 귀책사유라 하는 경우가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안 넘겨주는데, 뭘 잘못하는 게 있어야 돼, 뭔가를. 지가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책임을 묻는다 이 말이고, 이 행위 자체는 여기 플러스가 위법성이란 요건은 당연히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뭔가 행위가 고의 과실이 있는 위법 행위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을 조각이라는 것은 없앤다 이 말이에요. 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조각 사유가 없지 않으면 무조건 위법 행위가 위법해져요. 기본적으로. 행위가 어떤 요건은 객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행위가 어떤 채무 불이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사실에 대한 귀책 사유로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고의 과실은 입증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나중에 보면 입증 책임이 고의 과실이 이 조항을 390조를 보면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채무자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는 고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정당방위나 뭐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이나 뭔가 위법한 행위를 없앨 수 있는 사유가 없었지 않은 이상은 이행지체가 당연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깔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공통요건으로서 두 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행지체라고 하는 이 유형 중에 특수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을 것. 그거죠. 그러고 나서는 귀책 사유가 있을 것, 위법할 것.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은 걸 입증해야 되고, 귀책 사유가 없음을 채무자가 입증하지 않은 이상은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행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민법은 이행기의 도래에 대해서 또 다시 몇 가지를 규정을 해놨어요. 388부터 지금 이제 387, 388부터 이렇게 세 가지 388 조항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확정기한이 있는 때는 기한이 도래한 때, 확정기한이 없는 때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자, 기한이 도래라는 건 세 가지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확정기한. 자,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는 확정기한입니다. 2005년 1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고 2일 날 중도금을 주고 3일 날 잔금을 준다는 기한을 딱 못을 박아 놓은 걸 확정기한이랍니다. 그럼 기한이 확정기한 때는 뭐예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예요. 중도금 2월 1일 날 줘야 되는데 2월 1일 날 안 줬다. 그러면 그 다음 날 2월 1일부터 지체를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다. 잔금 3월 1일 날 주기로 했는데 3월 1일 날 안 줬다. 그럼 3월 2일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야기한 거는 불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사망하면 뭘 받는다. 이 우리가 통상의 예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때 상속을 받을 때 주겠다. 그러면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불확정 기한이라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은 언제예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한이 도래함을 아버지가 뭐 언제 해외 나가 있는데 교도소 가 있는 동안에 몰랐다. 그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게 나중에 보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의 문제랑 지체 책임을 지는 시점이 틀립니다. 언제 기회가 또 있으면 소멸시효가 예를 들면 기한 불확정 기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때 그러면 돌아감을 객관적으로 안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지고 아버지가 돌아간 날로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 개 밀면 차이는 논외로 치고 불확정 기한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예? 그다음 기한의 정함이 없을 때 기한의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내가 기한이 정함이 없어요. 언제 예를 들면 이 집은 내가 집 하나 줄게 언제 줄지 정하지 않았죠. 그럼 이제 주세요라고 이행 청구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다 387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조문을 한번 가지고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387조 보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이렇게 387조에 딱 정확하게 조문을 기한에 대해서 이행기가 언제다. 우리의 대부분의 사례는 아까 얘기했죠. 확정기한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언제 줘야 됐다. 그럼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주라. 이게 내용이고 기한의 상실 이건 대해서는 388조를 보면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기한이 도래하면서 여기서 기한이 도래하는 게 채무자가 기한이 더 앞당겨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행계의 도래 중에서 세 가지를 규정해 놓고 하나를 더 넣은 게 기한의 이익 상실은 기한이 이렇게 있는데 뭐 채무를 빌렸는데 돈을 빌리든지 뭔가 빌리고 기한이 저렇게 정해져 있는데 줘야 될 때부터 기한을 이익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주기 정해진 기한까지는 자기의 시간을 벌어서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 이거면 뭔가 채무자가 잘못할 때는 더 앞당겨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채무자가 이 법에 보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대. 채무자가 무슨 돈에 대해서 돈 주는 것에 담보를 걸어놨는데 담보를 아예 줄이거나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해서 담보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봐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담보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담보 제공 의무를 안 한다. 그러면 저때까지 기간도 안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행계의 도래에 대한 얘기인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이제 뭐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을 것, 기책 사유가 있을 것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행계의 도래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쯤에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자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쪽 채권법 강론 계약의 해제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편에 지금 536조의 계약의 효력편의 동시행 항변권. 요게 이런 얘기죠. 동시에 이행하도록 항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약금 중동음을 치고 이 잔금 지급 의무랑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 두 개의 관계는 맞비긴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잔금기일이 이렇게 됐는데 잔금을 이렇게 안 주면서 등기를 체크시라고 자꾸 얘기하면 잔금을 안 받은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매도인이 등기는 안 넘겨주면서 자꾸 단금을 달라고만 해요. 그러면 네가 돈도 안 줬는데 내가 등기를 먼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선이행 의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채권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 동시이행 의무의 항변권이 인정되면
기한이 도래해서 3월 1일이 됐는데 잔금을 이제 다오 이렇게 할 때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을 제공하지도 않고 돈 자꾸 달라고 하면 돈 줘야 될 사람이 3월 1일이 지나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동시행 항변권을 주느냐? 계약금 중도금을 주는 업무는 계약금 중도금 업무는 선행 업무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먼저 계약금 주고 중도금도 돈 주고 그리고 잔금을 칠 때 등기도 받고 열쇠도 받아야 되는데 계약금 줬다고 등기와 열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준 사람만 나중에 손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가 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으니까 제가 좀 다른데 이거 빨리 써야 되고 뭐 공사도 해야 되니까 무슨 등기를 좀 넘겨주세요. 아니면 땅 같은 거 사가지고 아파트 같은 거 내가 좀 살다가 잔금 되면 틀림없이 줄게요. 이래놓고 지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등기도 치고 아파트 열쇠도 넘겨받아가지고 있다가 안 준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별도로 다른 이제 채무 불이행의 사유가 생기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약금은 먼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중도금까지도 먼저 주고 그걸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금 줄 때 위약금 10% 약정도 해놓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계약을 맞대로 해제도 못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족쇄는 채워놓지만 결국에 서로 비기는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는 항변, 어필하는 거.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는 어필할 수 있는 권리는 쌍무계약에서 인정돼서 저렇게 기한이 도래해도 이행기가 확정 기한이 도래했다 할지라도 그 이행을 할 수 있다. 이걸 우선 기본적으로 이행하고 동시행 항변권은 어떠한 요건에서 어떠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요 내용하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이행지체편에서 이런 내용으로 요건을 정해놓는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행지체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요 내용은 여기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조금 지우고 이행지체의 요건을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이 이행기의 도래에 대해서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확정기한부 채무,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렇게 채무를 아까 조문을 읽은 대로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이러한 경우들을 이행기 도래편에 확정적으로 딱 정해놨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 확정기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동시행 항변권으로서 되게 낮춘다. 여기까지는 우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행지체 효과. 이행지체 효과는 5가지인데요. 강제이행, 지연대사, 전보배상, 책임내주, 계약해제. 대부분에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의 7, 80%는 이행지체입니다. 부동산 거래하는데 대부분 뭐만 일어나겠어요? 뭘 제때 안 해주는 거잖아요. 제때 안 해주기 때문에 뭘 해다오, 늦어지면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규율하는 게 대부분인 거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자, 그중에 이행지체는 이러한 요건에서 어떠한 요건? 강제이행. 우리는 강제이행은 강제로 그거를 실현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채권의 효력, 채무의 효력에 보면 청구력, 급부 보유력, 강제력 이렇게 했죠. 청구란 것은 안 해주면 해다오, 등기를 넘겨다오, 아니면 돈을 지급해다오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청구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보유를 할 수 있는 거죠. 등기를 넘겨주면 내가 채권자로서 그 등기를 보유할 수 있고 돈을 주면 돈을 가질 수도 있죠. 그걸 청구, 급부 보유력이라고 상대방이 준 거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는 강제력. 돈을 안 주면 내가 뭔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강제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안 주면 강제로 뭔가 하고
등기를 남겨주면 뭐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예 처음부터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요 뒤에 설명이 붙어있는 계약 해제나 지연배상, 전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의 과정도 결국엔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할 수 있게 손해배상 필요 없고 저걸 내가 제대로 등기를 넘겨받으면 되잖아요. 등기를 넘겨받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잔금기일이 이렇게 지났는데 뭘 안 하고 있어요. 잔금기일이 지났는데 등기를 매도인이 안 넘겨주든 매수인이 잔금을 안 지급하든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가 통상하는 건 소송해가지고 그 등기를 넘겨받자 아니면 소송해서 그 잔금을 받자 하는 것이 강제이행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그대로 말 그대로 약정한 대로 이행하자. 계약한 대로 이행을 받자. 그냥 내 원한 대로 처음에 안 주면 억지로 강제로 가가지고 받자. 이게 안 됐을 때 손해배상은 돈으로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강제이행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법에 지금 이 390조 이하에 389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강제이행을 지금 다시 좀 나눠서 이렇게 이게 주는 채무 우리가 뭘 안 했을 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는 채무 예? 지금 하는 채무는 대체적 자 여러 가지 우리가 뭔가를 상대방이 계약을 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대체적 자기 채무 불대체적 자기 채무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그 다음에 부자기 채무 그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뭘 받는가 크게 보면 주는 채무 하는 채무 이런 걸로 나뉘어요. 주는 거 물건을 받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하는 행위는 뭐예요? 뭘 받는 거잖아요. 등기를 받든 돈을 받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례는 이게 주는 채무에 그냥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쪽에 뭘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돈을 받으면 되고 등기를 넘겨받으면 되고 뭐 이런 거죠. 물건 아파트 키를 넘겨받으면 되고 이 주는 거 주고 받고 주는 채무 이면에는 주고 받는 관계 주는 채무 받는 채무 이게 대부분의 이야기고 대부분의 그냥 주는 채무는 여기 이제 주는 채무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강제한다. 그걸 이렇게 389조 1항에서는 강제이행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을 이전해라. 대부분의 우리가 민사 채무는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채무 이행해라. 소유권을 이전하라. 피고는 농부에게 매월 며칠자 2005년 1월 1일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년 1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라. 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 1월 1일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법원에서 이거는 주는 채무는 대상으로 부동산, 동산, 채권을 이유로 해서 쭉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부동산인 경우는 판결문 받는 거고, 판결문 받아서 등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산인 경우는 유체 동산을 인도받는 거고, 인도받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뭐가 끼느냐면, 이게 지방법원이 끼는 경우도 있고, 집행관이 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틀려요. 동산이나 이 지금 인도 채무 같은 경우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합니다. 동산이면 안 주면 동산한테 우리가 이런 걸 주라. 우리한테 내 손에 주라. 이렇게 할 때 준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누구냐? 집행관이 그거 써서 쉽게 말하면 받아가지고 나한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가가지고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물물거래 하듯이 주는 게 아니고 법원 아니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끼어서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는 거 할 때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해야 되죠. 판결문을 해서 판결문에서 집행권은 확정 판결이나 이런 판결을 가지고 집행권한이 생긴 거고, 집행권한에다가 이제 집행사무관에서 집행문을 집행해라 하는 집행문을 부여를 해줘요. 그럼 집행문을 부여한 걸 가지고 그 기초에서 집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 주는 채무는 이렇게 대부분 동산, 부동산, 채권 같으면 나중에 채권을 압류 추심한단 말이에요. 돈 받아놓고 안 주면. 판결문 받고 그걸 기초로 해서 채권을 압류하거나 채권을 추심하거나 하는, 그건 뒷부분에 한번 이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적인 이야기인데 뭐 그런 내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주는 채무를 바로 강제행을 하거나, 대체적인 자기 채무는 예를 들면 뭔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판결이 났는데 철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이 이거 하게 하고 비용은 네가 부담해라 라는 판결을 받는단 말이에요.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철거 업무를 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수권을 주고, 그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채무자 네가 부담해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부대체적인 자기 채무는 예를 들면 아주 특정한 경우는 아예 마음대로 못하게 어쨌든 그 사람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작, 공연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럼 부대체적인 자기 채무는 이대로 못하고, 이 경우는 대체 집행하고, 이거를 이제 형칙을 이제 강제집행법에 주는 채무는 직접 강제한다 그러고, 하는 채무 중에 부대체적인 자기 채무는 대체 집행을 한다 그러고, 부대체적인 집행은 간접 강제를 해서 야 이걸 해라, 이거 안 하면 네가 이거에 대해서 담보를 얼마 걸어야 되고 하루 뭘 안 했을 때 페널티는 얼마가 된다. 간접적으로 심리적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해서 부대책 자기 채무를 하게 만든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인신에 관한 거고 뭐 인격 보호를 위해서 아주 제한되는 경우는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부대책인 자기 채무도 결국에는 간접 강제로 하게 한다 이런 거고, 매매 예약 같은 거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데 매매 예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예약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채권 양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채권 양도 통지를 안 하고 있다. 매매 예약에서 일정 기간 지나면 매매 예약을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돌았는데 승낙 안 한다. 그러면 매매 예약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라 라는 법률 행위의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을 뭐 나한테 넘겨라 이게 아니고, 매월 며칠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라. 또는 내지는 채권 양도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한 걸 양수인한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통지를 채권자가 안 낼 때는 채권자는 무슨 채권 양도 통지를 해라 채무자에게, 이러한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이행 방법이고, 부작위 채무는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할 때, 특히 명예훼손 같은 거, 뭔가 나쁜 짓을 자꾸 하려고 할 때 명예훼손을 하면 하루에 얼마씩, 하루 한 번 할 때마다 50만 원씩 페널티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모아놔서 한 번에 많이 할 것 같으니까 500만 원을 먼저 담보로 내라 하는, 이러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할 때를 대비해서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민법에 보면 그 388조에 389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으면 한번 좀 이해가 돼요.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봐요. 389조 강제이행.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주는 채무.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가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이 하는 채무예요. 하는 채무인데 밑에 다시 설명해 2항에 전항의 채무가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의사표시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행위를 자기를 목적으로 한 때,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대체적인 자기 채무를 목적으로 한 때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일을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꼭 안 해도 되는 건 지 비용으로, 채무자의 비용으로 법원에 누가 대신하게 해줄세,
대체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망은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이거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향해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안 하고 있으면 이걸 위반한 것을 명예훼손하는 사실을 내고 이게 무슨 명예훼손된 사실을 요새 사제 광고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인격법익 침해라고 못한다고 돼 있죠. 위헌났죠. 사제 광고 말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판결문 이걸 게시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취소됐다 하는 내용들 기사 이런 것들을 게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부작위를 명예훼손할 때는 그것을 위반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적당한 처분을 페널티를 걸게 하게 해주세요. 하루에 50만 원씩 한번 할 때마다 50만 원씩 페널티를 나에게 지급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는 손해배상 이행을 지체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우리가 부동산과 같은 거래를 할 때는 뭘 해요? 주는 채무를 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작위를 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채무도 아니고 대부분 등기 신청을 할 때 공동신청주의예요. 공동신청했는데 한 사람이 등기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판결문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등기 신청해요. 그럴 때는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를 안 하고 있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협력하게 해주세요. 판결문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공동으로 하고 이러한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아니면 주는 채무가 우리 지금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강제 이행이 가능한 것이다.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연배상 늦어진 것에 대해서 3월 1일이 잔금기일인데 3월 1일날 잔금을 안 주고 4월 1일날 주려고 한다. 그럼 뭐예요? 한 달 동안 지체된 것에 대한 이자 같은 걸 주라 이 말이에요. 돈이 늦어졌으니까 돈이 늦어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고 전보배상이란 것은 강제행위나 지연배상 말고 아예 엎어가지고 처음부터 다 이게 한 달 지나서 받으려고 하니까 가격이 폭락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냐? 아예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이행 지체 중에 있는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가지고 이행해라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행한다고 이렇게 딱 하면 가격이 6개월쯤 지났어요. 2025년 1월 1일에서 3월 1일 돼서 잔금기일인데 6개월 지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다가 그냥 폭락해 버렸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제 돈 줄게. 내지는 뭔가 이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죠. 이행을 당한 쪽에서는 가격이 오를 때는 좋았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통 여기 나중에 상당한 기간이 나오는 상당 기간은 보통 한 달이라고 그러거든요. 상당 한 달 정도에서 이제 그 돈을 쳐라 내지는 등기를 넘겨라 이랬는데 한 달 지나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좀 지나니까 서로 이제 놔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보니까 갑자기 가격이 오르거나 갑자기 떨어지면 뭐예요? 상대방에서는 빨리 하고 싶어지겠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때는 다 필요 없고 계약을 아예 전보라고 해서 엎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처음부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 손해배상 청구만을 하게 한다. 이게 이제 여기 지금 395조에 395조를 잠깐 읽어보면 이것도 읽어보세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데 내가 달라고 해서 상당한 기간 한 달쯤에서 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에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데 이행 지체하고 났는데 그때 주려고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는 수령을 거절하고 채권자는 이행 지체 그거 안 받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령을 거절하고 그 달라고 하는 거 안 받고 그냥 전보배상 손해를 배상해라 전부. 강제이행은 내가 이때 뭘 받는다는 거죠.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을 때 등기를 좀 지나서 한 달 후에 받든지 2달 후에 받을 수도 있고 잔금을 그때 정해진 확정 기간에 안 줄 때 한 달이든 2달, 6개월 지나서 받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자 상당의 손해가 생기거나 이러한 것들은 지연한다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는 구조고 그게 아니고 이 강제이행도 필요 없고 이제 안 받겠다는 거죠. 나 이행을 안 받고 그냥 이게 다 손해로 배상해라. 왜?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때.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받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때는 이제 페널티를 채무자한테 줘서 채권자가 엎어버리고 나는 안 받고 수령을 거절하고 전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책임이 가중되는 것은 392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취지가 이건 395조고. 자, 392조에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행 지체 중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라. 이행 지체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라는 기책 사유를 요구하는데 채무자가 책임이 없는데 이행을 지체하고 있을 때는 책임이 없는 때도 책임을 져라.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고 아파트를 넘겨줘야 되는데 3월 1일 지났는데 돈을 다 주었는데 잔금을 다 줬는데 등기를 안 내고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갑의 자식이나 갑이 잘못해서 내면 당연히 갑의 책임으로 책임을 지죠. 근데 이웃집에서 불이 났어요. 이웃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넘겨오니까 나는 사실은 넘겨줘야 할 내가 과실이 없잖아요. 이웃집이 잘못한 거지. 그래도 이게 넘겨주라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392조에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보면 392조.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기가 과실이 없는데도 불이 났으면 그 책임을 져라. 그런데 단서가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불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죠. 집주인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아파트 키를 안 넘겨준 그거는 자기의 과실 없이 이웃집에서 불이 났으니까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행지체 후에. 근데 다만 불 넘겨줘도 불 나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러한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손해배상의 범위하면 나중에 이 손해배상을 이렇게 할 때 전보배상이든 이렇게 전보배상하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통상손해 393조에서 통상손해, 특별손해 이렇게 해가지고 393조 자 손해는 통상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채무자가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93조가 잠깐 읽어보면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다만 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여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이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대표적인 게 전매차익, 위자료. 자, 사례를 가지고 대부분의 통상손해라는 것은 이행이익을 갖다 시가 상당의 이행이익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통상손해. 계약의 이행을 기반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상당 인과관계 범위 내에 있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통상손해로서 책임을 지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책임을 진다. 전매 차익이 생기고 이 사람이 매매 계약할 때 저 사람한테 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팔 거란 건지 몰라도 가격이 비싸게 돼서 팔 거라고 얘기까지 해서 알았는데 채무자가 그 등기를 안 넘겨줬어요. 다른 데 팔아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이 전매 차익에 대한 것도 특별한 손해로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책임을 지고 원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부분은 특별한 경우는 책임을 안 지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특별히 가중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특별손해로서 지라 이러한 내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 이야기 중에 왜 392조 책임 가중 얘기를 하냐면 이 경우 지금 이제 불이 났는데 불이 나가지고 아파트를 못 넘겨주면 채무자는 이행지체한 이후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행기에 이행을 해도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는 책임을 안 진다. 이러한 경우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예견할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정도를 감안해서 통상 상당 인과관계 범위가 아닌 경우죠. 상당 인과관계 범위 내를 하면
불이 나가서 그때 이행기 지체 후에 과실 없는 경우에도 안 넘겨주고 있으면 바로 책임을 묻는 게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이런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그 이행기에 이행을 과실이 없어서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책임을 안 진다. 그럼 오늘 해서 한 달 후에 불이 났다. 그 한 달 후에 동안에 그 이행기 동안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틀인데 그때 넘겨주더라도 어쩔 수 없으면 안 문다 하는 것은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는 가정적인 인과관계로서 이제 하는 거라고. 그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취지로 우리 민법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계약 해제를 별도로 낸 게 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정리 한 번만 더 해보면 계약 해제 이건 지금 우리가 이행지체편에서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지체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기본 틀로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행지체에 대한 효과를 하다 보니 이행지체 요건주의에 이행기의 도래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행기 확정기한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 지는데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는 이행기가 도래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저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테마를 다음 시간에 전체를 다시 풀어서 좀 설명을 하고 가겠다. 두 번째, 효과에 보면 강제이행이나 지연 배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고 강제이행에 대해서는 주는 채무기 때문에 대부분 법원에 뭐 이제 부동산을 넘겨라든 뭐 동산을 넘겨라든 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늦어지면 지연된 지체 기간 동안에 차임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상당 기간 동안 안 해도 책임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수령을 거절하고 전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하고 그 책임이 이제 과실이 없는 경우도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책임을 이행지체한 사람한테 가중을 시켜 놓았는데 마지막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행지체가 계속되는데 이행지체 중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체고 지금 544조가 이제 해제편을 조금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보면 해제 이렇게 해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계약 이행 해제에 대해서는 544조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네. 내용이 채무 이행을 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는데도 이행을 하고 있지 않네. 그랬을 때 여기서 뭐 귀책 사유 이런 거 안 따지는데 계약 해제할 때도 귀책 사유가 필요하냐 마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 판결은 당연히 채무 불이행은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 최고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행 최고라는 게 원래보다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되고 더 적게 하면 어떻게 되고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당한 기간이 언제냐? 통상은 한 달 정도인데 1, 2주가 될 수도 있고 두세 달이 될 수 있는데 거래 상황을 놓고 보는 거고 특별히 무리 없으면 한 달 정도로 본다. 10억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100억을 달라고 저렇게 얘기한다. 그랬을 때 되느냐? 10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5억만 달라고 한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것이 범위가 상당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너무 오버해가지고 터무니없이 요구한다. 그러면 최고로 인정 안 한다. 이게 기본적인. 저 마지막에 8억을 잔금을 남았는데 5억만 주세요 이랬을 때는 계약은 5억까지만 달라고 하는 걸로 내가 정한 거니까 그렇게 과대 최고하거나 과소 최고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계약 해제편의 544조에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마지막 여기 계약 해제는 나중에 원상회복 업무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각지는데 계약 해제는 소급적으로 실효한다. 계약은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소유력을 잃는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원상을 회복해야 된다. 서로 원상 회복할 각자 받은 걸 돌려줘야 된다.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해 준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을 때는 동시에 한다. 이게 가장 기본 틀인 거고. 원상회복 의무 내용은 부당이득의 계약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내용하고 비슷하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내용이다.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민법의 무효 취소일 때의 부당이득 반환은 점유를 전제로 하고 있을 때
내가 부동산을 넘겨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저 아파트를 10억에 내가 넘겨받았는데 그게 무효취소 사유가 생겼을 때, 그거는 201조, 203조고, 내가 넘겨받지 않고 있을 때, 계약금, 중도금만 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받지 않고 점유를 넘겨받지 않고 있는 상태일 때는 이쪽에 가는, 점유를 전제로 할 때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계약의 성립은 무사히 통과했는데 이행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건데, 해지하면 540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데 548조 단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데 보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데 548조 단세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래서 판례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한다. 201조에 있어서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547조에 보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에서 반환하고, 악인 경우에는 수익에 이자를 붙여서 가산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다 틀리네. 선이익에만 하면 여긴 취득하는데, 이거 선인데 다 취득하는 게 아니고 현존이익 한도만 취득을 하네. 이거 선악의를 불문하고 이거 아예 이렇게 하네. 악인 경우도 보호를 받네. 왜 선이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나누어 놨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즉슨 계약이 성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뭔가 선악의 문제, 그리고 이행 단계로 나아갔을 때 선악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좀 더 뒤의 경우는 악의 경우를 좀 더 보호를 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다. 즉 입법 정책의 문제다. 그래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음 강의는 이행지체에서 동시행 항변권의 내용을 이행편에서 같이 맞물려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편에 오면 이행불능의 요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데, 그때 누가 위험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수령주체 중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데 누구 부담이죠? 채권자의 위험 부담주의. 위험 부담을 이행불능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인정할까? 그리고 이행불능이 됐는데 그 불능하게 된 걸로 인해서 뭔가 취득한 게 있을 때, 예를 들면 국가로부터 수용이 돼버렸다. 그래서 등기를 못 넘겨줄 때, 아니면 부동산 이중매매로 해서 취득한 것이 못 넘겨줄 때, 대상청. 불이 나서 화재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있거나 화재보험금을 받았는데 매수인이 불난 아파트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내지는 국가로 수용됐을 때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왜? 이행불능이라는 사태를 전제로 하는 논점에서 파생된 우리 법에는 없는 이런 조문, 이런 논리들을 인정할까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문제는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그런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위험 부담의 영역으로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게 위험 부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행편에서. 그렇게 이행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아가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계약 해제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나아가면 결국엔 채무불이행의 연장선으로 유형과 그 다음에 효과로서 해제, 손해배상, 강제이행이라는 세 개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해는 전반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 전반부 끝나면 후반부 내용은 채무불이행의 채무자를 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재산을 어떻게 더 보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로 채권자 대위권, 재산권, 채권자 지소권, 제3자의 채권 침해라는 채권의 대외적인 효력이라는 논의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법에 대한 얘기가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민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이런 강의만 듣고 어떤 걸 이해하는 겁니다. 공부는 자기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를 읽고 판례를 읽고 법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들이 차근차근 쌓여서 어느 순간에는 훌쩍 그 수준이 높아져 있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묵묵하게
도 닦는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뭐 재미를 붙여서 공부를 하시길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